안녕하세요. 3월 2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지난 월요일 부진했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흐름이 개선되면서 양시장 연중 고점을 재돌파했습니다. 미증시는 단기 상승 부담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 AI 반도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유지되면서 지난 월요일 마이크론이 6%대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인 영향에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년 3개월 만에 장중 8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4%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 PBR 업종 내에서는 자동차 업종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도주 강세 흐름을 되찾았으나 배당락일 영향에 금융주가 하락 전환하는 등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후반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 경신 등 상승 피로감을 반영하면서 매물 출회가 연장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보다 1.4%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고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경기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반면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고 1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로 물가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1개월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상승했고 테슬라와 알파벳을 제외한 빅7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양책 기대감과 경기 및 세계 주요국과의 갈등 우려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등락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ECB가 6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60%로 전망되면서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증시는 상승 출발했으나 글로벌 규제 이슈로 빅테크 등의 매물 출회가 연장됐습니다.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지속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주 후반 미국 PCE 물가와 파월 연설을 대기하면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월러 연준 이사 연설과 GDP 결과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국내는 어제 마이크론 효과 등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으나 반도체 쏠림 심화 및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PC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 피로감이 반영되면서 매물이 소폭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가상자산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KB 브리프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가상자산의 규제의 글로벌 방향성과 국내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미 증시에 상장을 하는 등 가상자산의 전통 금융시장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유럽의 암호화폐법인 미카가 본격 시행이 되고 또 국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 등 가상자산이 법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오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방향성과 국내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은 자금 세탁 방지 중심에서 업권 규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또 규제 중심에서 포섭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다룬 법은 2020년 3월에 개정이 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2017년 전후에 가상자산 시장의 붐이 나타나고 사용 증가와 함께 불법적인 행위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에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가 각국에 규제 기준 마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 등에 활용이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생겼고 당초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특금법에 가상자산을 포함을 시킴으로써 해당 요구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와 또 정의를 공식화했고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고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데에 첫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 세탁
기본법이라는 자금 세탁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을 다루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후 법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올해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또 규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고 특근법의 한계를 일부 보완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또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이 골자입니다.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어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중심의 법이지 또 산업을 육성시키는 법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금 세탁과 이용자 보호라는 어떤 목적을 넘어서 가상자산 자체에 산업을 육성시키는 법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틀은 공시 그리고 불공정 거래 금지 또 사업자 규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공시와 같은 실제 영업회의에 좀 더 집중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조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STO 그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또 토큰화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규율 체계에 대한 필요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에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정비 방안을 발표를 했고 민간에서 조각 투자 수단으로 만든 토큰 증권에 대해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공개를 했습니다. 향후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법들의 법제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발표가 된 주요 정당들의 공약과 기타 규제 관련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이 법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원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 그 가상자산 정책 방향은 크게 자금 세탁 방지 중심에서 업권 규제로 영역을 확대를 하고 두 번째는 규제 중심에서 포섭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YG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 하향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95,000원에서 6만원으로 36.8%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지난해 블랙핑크의 개별 멤버 활동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2024년 블랙핑크의 솔로 활동을 추정치에서 배제하고 높아진 아티스트 원가율 및 무형자산 상각비를 반영하여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다만 트레저의 본격적인 글로벌 팬덤 확장이 시작되고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면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블랙핑크의 개별 멤버 활동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기존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던 블랙핑크 솔로 활동 2회를 제거함에 따라 올해 매출의 격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지난해 전속계약금이 412억 원가량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2024년 무형자산 상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엔터사들의 신규 아티스트 데뷔 주기가 짧아지면서 5세대 아이돌의 경쟁 상황이 심화되고 활동 주기 또한 짧아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기 어려워져 신인들의 ROIC가 낮아진 것도 우려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 5년차에 접어든 트레저는 일본에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최소 3회 이상의 앨범 발매가 예정됨에 따라 트레저의 IP의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4월에는 베이비몬스터의 미니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어 블랙핑크 원하이프 의존 리스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95,000원에서 6만원으로 37% 큰 폭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의 개별 멤버 활동 재계약에 불발되면서 블랙핑크 솔로 활동을 추정치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아티스트 원가율 및 무형자산 상각비를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을 각각 56%, 32%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리츠 코크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리츠 기업인 이리츠 코크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5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지속이라는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계약 구조 하에 선제적인 현금 유보 전략 등으로 비교적 변동성 낮은 배당금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서울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한 기초자산들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 활용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리파이낸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자 비용 증가 부담과 배당금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2021년 리파이낸싱 이후 감소되었던 조달 비용을 선제적으로 유보해 놓고 배당금에 사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DPS는 360원으로 가파른 금리 리파이낸싱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예상 배당 수익률은 7.3%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리츠 코크랩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5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인 현금 유보 전략 등으로 안정적인 배당금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서울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한 실물 기초자산의 잠재적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장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 IPO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모델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성현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모델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솔루션은 이제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초정밀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프로토타입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연평균 한 11% 정도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제품 품목수가 확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단축이 됨에 따라서 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 신속화, 효율화가 좀 요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모델 솔루션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400여 개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델 솔루션은 이제 고객사들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좀 돕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소비 주기가 단축되고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모델 솔루션은 이제 고객사들의 리드 타임을 30에서 70% 단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은 매출액 649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개발 계획이 축소되거나 좀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재료비가 상승하면서 손익 구조가 좀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델 솔루션은 자동차라든지 IT 의료기기 산업에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초정밀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글로벌 프로토타입 시장의 성장 지속, 그리고 경쟁사 대비 리드 타임이 30% 이상 단축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성현동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커지는 AI 기대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경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켓 담당 이수경입니다. 한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한컴은 스페인 AI 생체 인식 기업인 페이스피와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컴은 페이스피의 2대 주주로 등극했으며 아태 지역 솔루션을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피는 스페인과 프랑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생체 인증에 필요한 안면, 지문, 동국, 음성 인식 등 인공지능 기반의 생체 인식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컴은 설립 이후 신규 사업에 대해 인수합병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집행해 왔는데요. 특히 최근 글로벌 AI 소프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인데 AI 관련 기반 확장을 위해서 한컴 AI 어시스턴트 등 자체적인 신규 제품 출시 외에도 국내 비상장 기업인 클리소프트 인수, 포티투마로 시리즈 B 투자 등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페이스피 인수를 통해 한컴은 본격적인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존 AI 관련 계획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향후과 컴퓨터가 생체 인증에 필요한 안면, 지문, 동공, 음성 인식 등 인공지능 기반의 생체 인식 기술 업체인 페이스피와 투자 협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향후과 컴퓨터는 그 AI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인데요. 저희들이 엔비디아 GTC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최대 행사가 있었죠. GTC 2024를 저희가 직접 참가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측면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가장 큰 행사였던 GTC 2024는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말 한마디에 환호하는 모습은 마치 락 콘서트를 방불케 했었는데요. 이번 GTC 행사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이제 호퍼칩이라고 알려져 있는 H100 칩을 대체할 차세대 GPU 블랙웰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AI의 방향성을 블랙웰과 함께 제시를 했고 이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들이 블랙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지멘스, 애플, 닛산 등 다양한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펼치고 싶어 하는 엔비디아의 미래는 GPU를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몇 가지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두 번째는 인공지능, 세 번째는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네 번째는 로보틱스 및 엣지 컴퓨팅,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 및 자동차, 여섯 번째는 고성능 컴퓨팅, 일곱 번째는 제약 및 바이오 등의 영역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AI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GTC 행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차세대 GPU인 블랙웰 B100 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칩 구성도를 한번 그렸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한 이 B100 GPU 같은 경우는 호퍼칩 대비해서는 연산 능력이 2.5배 정도. 예를 들어 챗 GTP 훈련을 할 경우에는 호퍼칩이 8,000개 그리고 15MW의 전력이 필요했지만 이 B100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단 2,000개 그리고 4MW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랙웰 칩 2개와 CPU 하나를 묶어놓은 G20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도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묶여있는 거를 한 번 더 36개의 판을 쌓아 올린 게 GB200 NVL72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술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굉장히 강조했던 NV링크가 차세대 5세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NV링크를 통해서 이 블랙웰 칩 72개를 이렇게 사면에 보이는 것처럼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묶음을 8개까지 또 확대해서 사용하는 게 이 아래 보시면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 슈퍼파드였습니다. 이 슈퍼파드를 통해서 블랙웰 칩을 최대 576개까지 이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보였고요. 이 슈퍼팟 자체를 또 다른 슈퍼팟과 연결해가지고 수만 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연결을 하면서 하나의 그래픽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DGX B200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사실 HGX로 되어 있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슈퍼컴퓨터인데 기업용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행사장에서 봤을 때는 H100 칩 8개가 끼워져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B100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호환성이 되는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AI 생태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6개 정도,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합치면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 로보틱스 쪽에서 보면은 디지털 트윈과 옴니버스라는 현재의 물리 법칙을 가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및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많은 수의
약품들을 합성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줄여주는 개발부터 출시까지 이 단계를 줄여주는 그런 기술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AI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을 기준으로 엮어내면서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번 GTC 2024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측면을 살펴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현재 PEG 매수는 1.0배로 시장과 반도체 산업 평균보다도 오히려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장기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다행히 이제 하퍼칩과 더 새로 나올 이 블랙웰 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이미 지금 6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70%를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하이엔드급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마진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한 만큼 이익 상승도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기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관점에서는 운용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다만 포트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을 덜어내는 그런 리밸런싱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GTC 2024를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 다녀왔는데요. GTC는 GPU 개발자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GTC 핵심은 차세대 GPU 블랙웰과 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AI 생태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블랙웰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 및 자율적 자동차, 제약 바이오 등 주요 산업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를 하면서 AI 시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높은 주가 상승에도 장기 이익 수준을 반영한 상대적인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는 비중을 확대할 것을 이제 권고해 드립니다. 다만 포트에서 엔비디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내는 리밸런싱도 적절하다는 그런 김세현 의원의 코멘트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